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최진만 장로의 목소리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3세 홍정혜는 무거운 다리미를 내려놓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장로가 들고 온 하얀 와이셔츠에는 미세한 주름이 남아 있었지요. 햇빛에 비추어야 간신히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려드릴게요.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셔츠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6개월, 최 장로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세탁물에서 먼지 한 점 찾아내고 다림질에서 주름 하나 지적하며 그녀를 내려다봤지요. 요즘 어린 세대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서 그렇지. 제 나이대 사람들은 이런 걸 용납 못합니다. 교회 장로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니까요. 최 장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낡은 세탁기, 곳곳에 스며든 세제 냄새, 빛바랜 달력.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초라해 보이는 듯 했지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혜는 오래된 다림질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최 장로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그는 떠나지 않고 그녀가 다림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단골이니까 이번엔 봐드리는 거예요. 정혜는 묵묵히 다림질을 이어갔습니다. 셔츠의 주름을 하나하나 정성껏 펴면서 속으로는 10번도 더 셌지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것이 그녀가 감정을 누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2월의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지요. 빗소리는 언제나 그녀를 그날로 데려갔습니다. 13년 전 아들 민우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그 비 오는 날로 장로님, 완성됐습니다. 정혜는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조심스레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최 장로는 셔츠를 들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지요. 그의 입가에 어린 미소는 만족보다는 우월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야 좀 쓸만하네요. 역시 꼼꼼히 지적해야 한다니까.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요. 정혜의 딸 수진이 우산을 털며 들어섰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딸은 명절을 앞두고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엄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 잡느라 혼났어요. 아이고, 우리 딸. 정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은 최 장로를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최 장로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변호사인 수진 앞에서는 조금 전과 다른 모습이었지요. 아, 수진 씨. 명절 연휴 시작이라 일찍 내려왔네요? 네, 어머니 얼굴 좀 뵈러 왔어요. 수진의 시선이 어머니의 다림질로 빨갛게 달아오른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최 장로가 들고 있는 셔츠로 향했지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에게 전부터 들어서 최 장로의 진상짓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셔츠 몇 번째 다림질이에요? 정혜는 당황한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달라는 거지. 2번째입니다. 최 장로가 끼어들었습니다. 품질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똑똑한 법조인다운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장로님, 우리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단골 손님들은 어머니 솜씨를 인정하시고요.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최 장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셔츠를 접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어쨌든 됐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가 세탁소를 나서는 순간 정혜의 시선은 그의 특유한 걸음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팔자걸음으로 바깥쪽이 다른 구두, 그 걸음걸이의 리듬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매번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최 장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에 그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팔자로 벌어진 걸음걸이가 선명하게 눈에 남았지요. 그 사람, 걸음걸이가 익숙해.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탁자로 다가가 오래된 달력을 바라보았지요. 2월 10일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떠난 날이었지요. 그날 병원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줬었어. 화질이 너무 나빠서 사람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잠시 멈춰 서서 민우를 확인하던 사람의 걸음걸이가 특이했어. 그 특유의 팔자 걸음이 영상에서도 보였지. 13년이 지났는데도 그 걸음걸이는 잊을 수가 없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최 장로가 그 영상 속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내 착각일 거야. 13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 게다가 영상은 너무 흐려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정혜의 말과 달리 그녀의 떨리는 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 난 그때부터 꿈에서도 그 걸음걸이를 봤어. 잊을 수가 없었어. 수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민우의 기일이었지요. 설날을 앞둔 이 시간, 정혜의 집에는 여전히 2명분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자리를 13년째 지키고 있었지요. 세탁소 문 위의 풍경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혜의 귀에는 그것이 아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지요. 엄마, 오늘은 일찍 문 닫고 집에서 쉬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는 세탁소 구석에 놓인 작은 사진틀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민우의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영원히 15살로 멈춰버린 그 얼굴. 우리 민우가 신발끈을 항상 풀어 헤치고 다녔지.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아들의 신발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항상 풀려있던 신발끈,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한쪽 신발. 신발끈 꼭 매라고 얼마나 잔소리했는데. 수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눈이 반짝였지요. 엄마, 제가 내일 어디 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오빠 기일에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려고? 수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3년 전 파일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직감이 들어요. 그 장로님과 오빠의 사고가 관련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혜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직감은 대부분 맞아떨어졌지요. 변호사 수진이 그런 직감을 얘기한다면 어쩌면. 설마. 네, 엄마. 최 장로님의 걸음걸이가 익숙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혜의 가슴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체념도 아닌 정의를 향한 불꽃이었지요. 세탁소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침묵의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민우 제사상 차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자.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오래된 상자를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품들이 고이 담겨 있었지요. 노란 우비, 찢어진 교과서, 그리고 신발 한 짝. 13년 동안 묻어둔 질문들을 이제는 물어볼 때가 온 것 같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늘 앉아 계시던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홍 여사 혹시 최 장로님이 다녀가셨나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김할머니는 최 장로가 이사 온 이후로 유독 불안해 보였고 정혜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피하곤 했습니다. 방금 가셨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김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그 사람 뭔가 수상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할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번 주에 우연히 들었어요. 최 장로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홍정혜 씨 아들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 말이야.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그 사람이 왜 우리 오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김할머니는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이상해서. 그런데 홍 여사, 곧 설날인데 준비는 다 하셨어요? 하지만 정혜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오래전부터 보여온 이상한 행동들, 최 장로가 이사 온 후 더 심해진 그녀의 불안한 기색, 그리고 얼마 전 버스 정류장에서 최 장로와 김할머니가 팽팽하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던 일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 13년 전 그 사고 날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계셨죠? 김할머니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할머니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민우가 사고 당했을 때 일들을요.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살폈고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 그 사람이 알면. 김할머니는 갑자기 결심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그때 모든 걸 말해줄게요. 오랫동안 용기가 없어서 미안해요. 김할머니는 서둘러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정혜와 수지는 충격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혜의 눈에 13년 만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동안 김할머니가 보여온 이상한 행동들, 그녀의 불안한 시선, 최 장로를 볼 때마다 숨기려 했던 그 표정.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에는 김할머니가 그날의 목격자였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실을 최 장로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왜 13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아마도 두려웠겠지. 최 장로의 삼촌이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고 정혜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김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탁소 창문에 맺힌 빗방울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알아내자. 우리 민우를 위해서.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13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탁소 주인으로 20년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쌓인 때는 옷의 얼룩보다 지우기 어렵다는 걸 알았지요. 창밖으로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규칙적이었지요. 엄마, 자요? 수진이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지요. 정혜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내 오빠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파일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엄마, 제가 법무법인 데이터베이스로 최진만 장로님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컴퓨터와 친하지 않았지만 딸의 능력을 신뢰했지요. 뭐가 이상한데? 최진만 장로님이 6개월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12년 이상 해외에 있었대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장로님이 처음 출국한 날짜가 오빠 사고 한 달 후예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지요.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일 수도.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최 장로는 최병태 회장의 조카예요. 최병태 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이 지역 토박이로 정재계를 다 주무르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정혜는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최병태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이름이었지요. 그래서 최병태 회장이 돌아가신 뒤에야 최진만 장로님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지요. 수진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13년 전 오빠 사고 당시 CCTV 영상이요. 정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 영상은 우리 봤었잖아. 맞아요. 그런데 13년 전보다 기술이 발전했어요. 엄마. 최신 AI 복원 기술을 사용해서 화질을 개선해 달라고 전문가에게 한 달 전에 맡겼는데 조금 전에 이메일로 복원 영상이 왔어요. 원래 영상은 너무 흐려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수진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흑백 영상에는 비 내리는 횡단보도가 보였지요. 우비를 입은 소년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 밖에서 차가 나타났고 정혜는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귀로는 수진의 설명이 들려왔지요.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잠시 민우 오빠를 확인하더니 다시 차에 올라 도망쳤어요. 정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면이 일시정지된 상태였고 수진이 특정 부분을 확대하고 있었지요. 여기 보세요, 엄마. 운전자의 걸음걸이. 확대된 영상에서 차에서 내린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뚜렷한 팔자걸음이었지요. 최 장로님의 걸음걸이와 정말로 비슷해요. 정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꿈에서도 수없이 본 그 걸음걸이. 이제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지요. 설마 그 사람이?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 확신해요, 엄마. 그가 오빠를 친 뺑소니 운전자예요. 정혜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이상한 익숙함, 그 특유의 걸음걸이, 그리고 그가 항상 그녀를 모욕하려 했던 이유까지 말이죠. 죄책감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두려움? 무슨 생각이면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니? 수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김할머니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분이 목격자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민우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13년 전 그날 그녀는 아들에게 잔소리했습니다. 신발끈 꼭 매고 다니라고 몇 번 말했니? 그것이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지요. 그래, 내일 김할머니를 만나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최 장로가 김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수진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맞아요. 김할머니가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위협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지요.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노란 우비와 함께 신발 한 짝이 있었습니다. 풀린 신발끈 그대로였지요. 이걸 내가 직접 들고 가고 싶어? 민우의 마지막 흔적을 들고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상자로 다가와 신발을 바라보았지요. 다른 한 짝은 결국 못 찾았네요. 그래. 그날 사고 현장에서 한 짝만 남아 있었어. 다른 하나는 끝내 찾지 못했지. 신발 한 짝.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13년의 상징 같았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신발끈을 만졌지요. 항상 풀려있던 그 끈처럼 그녀의 마음도 13년간 풀린 채로 있었습니다. 내일 김할머니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알아내자. 새벽 5시 정혜와 수지는 약속된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온 걸까?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혜는 벤치에 앉아 민우의 신발을 꼭 쥐고 있었지요. 30분이 지나도 김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요. 이상해. 느낌이 너무나 이상해. 그때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할머니가 아니었지요. 동네 순찰을 돌던 경찰이었습니다. 혹시 홍정혜 씨이신가요? 정혜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영자 할머니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세요. 여기 계실 거라고 홍정혜 씨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정혜와 수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할머니가 쓰러졌다니. 바로 어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어느 병원으로 가셨나요? 구 종합병원입니다. 할머니께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며 홍정혜 씨를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정혜와 수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혜는 불안하게 민우의 신발을 쥐었지요. 엄마, 너무 이상해요. 김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다니. 그 사람이 뭔가 했을지도 몰라. 할머니가 비밀을 말하려는 걸 알고 병원에 도착하자 김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으로는 심장마비 증세였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했지요. 면회는 한 명씩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요. 정혜는 민우의 신발을 수진에게 맡기고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지요.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정혜가 다가가자 천천히 떠졌습니다. 홍 여사,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김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려 했지만 정혜가 말렸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김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속삭였지요. 시간이 없어요. 들으세요. 정혜는 고개를 숙여 귀를 김할머니의 입가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있었고 다 봤어요. 검은색 차가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를 그리고 운전자가 나와서 확인했어요.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최진만이 맞나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네, 그 사람이에요. 최병태 회장의 조카 최진만.
당시에는 최병태 회장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집안에서 운영하는 빌딩에 제 가게가 있었고 몇 달치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날 지경이라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3년 동안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알았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김할머니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어젯밤 최진만이 찾아왔어요. 옛날 일은 묻어두라고. 그리고 홍정혜와 이야기하면 가족들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어요. 정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진만이 이미 김할머니를 찾아갔다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죽기 전에 꼭 이 말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꽉 잡았어요. 그 전화할 수 있었어요. 김할머니의 손이 정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더는 두렵지 않아요. 최병태는 죽었고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13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셨을 텐데 김할머니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우를 위해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너무 미안해.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정혜는 김할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떠셨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최진만이 민우를 친 사람이야. 김할머니가 다 봤대. 그리고 최진만이 어젯밤에 할머니를 협박했던 거야. 수진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증인 협박이라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래, 경찰서로 가자. 이제 모든 증거가 있어. 병원을 나서는 길, 정혜는 수진으로부터 민우의 신발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신발끈을 매듭지었지요. 민우야, 이제 진실을 찾았어. 너를 위해 끝까지 싸울게. 병원에서 나온 정혜와 수진은 일단 자료를 정리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증언으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택시 안에서 수진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할머니가 협박받았다는 증거도 있으면 더 확실할 텐데. 집에 도착하자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민우의 신발을 조심스럽게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은 노트북을 열어 김할머니의 증언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서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해요. 김할머니의 협박 사실도 추가해서요. 정혜는 차를 끓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지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지? 수진이 문을 열자 최진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들고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수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혜가 차분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런 늦은 시간에? 최진만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정혜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결국 그는 현관에 서서 말을 이었지요. 김영자 할머니와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나이가 많으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오래전 일을 자꾸 혼동하시는 분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옛일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으리라고 했지요. 정혜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3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사람, 아들을 치고 도망간 그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인용하며 용서를 말하고 있었지요. 장로님, 하나님은 진실을 아실 겁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말하다니요. 최진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홍 여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단지 김할머니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나요? 옛날 일은 묻어두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셨죠? 최진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지요. 그건 할머니가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이때 수진이 휴대폰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장로님. 증인 협박도 범죄입니다. 최진만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요. 이보시오, 젊은 양반. 좋은 변호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지역에서는 저희 가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정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지요. 제 아들의 이름은 홍민우입니다. 당신의 위선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최진만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충고하겠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세요. 그럼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그는 돌아서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팔자걸음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지요. 문을 닫고 난 후 정혜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엄마 괜찮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우리 민우를. 수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더 확실해졌어요. 이 녹음본도 있고요. 그날 밤 정혜는 민우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13년 동안 손대지 않은 그대로의 방이었지요. 책상 위에는 민우가 마지막으로 풀던 수학 문제집이, 침대 옆에는 읽다 만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그 사람을.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구나. 정혜는 민우의 베개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지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친구인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지요. 이모님, 수진이한테 모든 이야기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니에요. 권력과 위선이 결합된 사회적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13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조용히 견뎌왔는데 갑자기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요. 괜찮을까?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SNS의 힘은 최병태 회장 가문보다 강해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 우리 세대는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제가 책임지고 이 기사를 쓰겠습니다.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구나. 우리 민우를 위해서. 그날 오후 정혜와 수진은 김할머니를 병문안 갔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요. 홍 여사, 어젯밤에 최진만이 찾아왔다면서요? 정말 무서웠겠어요. 정혜는 김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용기를 내요. 지난밤에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 세대는 권력에 너무 오래 참고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동안 너무 두려웠어요. 최병태 회장이 워낙 이 동네에서 세력이 컸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 나이가 몇인데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최진만이 찾아왔을 때 이걸로 몰래 녹음했어요. 내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TV에서 노래 나오면 녹음하던 건데 옛날 녹음기라 음질이 좋진 않아. 그래도 약간의 쓸모는 있을 거예요. 정혜와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배운 게 있지요. 요즘 TV에서 범죄 드라마를 보면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 속에는 눈물이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이틀 후 지역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렸습니다. 13년 전 뺑소니 사건의 진실 현직 대형교회 장로의 이중생활. 기사에는 상세한 증거들과 함께 최진만의 위선적인 행동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증언, 복원된 CCTV 영상, 최진만의 협박 녹음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지요. 특히 기사 말미에는 정혜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항상 참고 견뎌왔습니다. 불의를 보아도 고개를 숙이고 아픔이 있어도 사귀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제 아들 민우를 위해 이제는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어머니도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사는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혜의 용기에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홍정혜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13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의는 언젠가 실현됩니다. 위선자의 가면이 벗겨졌군요. 종교를 방패 삼아 죄를 숨기다니.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씩 정혜의 세탁소를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나누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지요. 홍 여사,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우리 동네에 이런 미친놈이 있었다니. 우리가 뭐라도 도울 일 없을까요? 같이 싸워요. 한 주가 지나자 최진만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를 장로직에서 파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나 최진만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이라며 정혜와 신문사를 고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정혜는 세탁소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우야, 내 이름으로 시작된 이 싸움. 엄마가 꼭 끝까지 할게. 그날 저녁 정혜가 세탁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최진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지역 방송사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최진만은 정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듯 말이지요. 홍 여사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3년 전 일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항상 진실했습니다. 정혜는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연기라는 것이 너무나 뻔했지요. 최진만 씨,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저는 오직 법의 심판만을 바랍니다. 정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13년간 가슴에 묻어둔 원한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내 민우를 치고 달아난 그 사람이 뻔뻔하게 어떻게 옆집으로 이사를 옵니까? 내 아들이 피를 흘리는 동안 당신은 그저 도망쳤지요. 하나님 앞에 장로라는 가면을 쓰고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최진만은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그대로 포착했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홍 여사님. 우리 집안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최 장로님. 이제 진실은 돈과 권력보다 강합니다. 카메라는 정혜의 단호한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지요. 홍정혜 씨의 한마디가 최진만의 위선을 뚫었다. 세탁소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정혜의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민우를 위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게. 내가 멈춘 그곳에서 엄마도 함께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빗소리가 세탁소 지붕을 두드렸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너머로 정의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뉴스가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인터뷰 영상은 하룻밤 사이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전국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다양했지만 핵심은 같았지요. 13년 만에 밝혀진 뺑소니, 진실, 그리고 위선에 가면 장로의 이중생활과 끝까지 숨기려 한 과거 세상을 바꾼 한 어머니의 용기. 아침부터 정혜의 세탁소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지요. 오랜 세월 침묵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주목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진이 서둘러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밖에 취재진들이 많네요. 괜찮아. 그냥 조금 어색할 뿐이야. 수진은 노트북을 열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인터넷에서 정의를 위한 홍정의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가 놀라울 정도예요. 화면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올린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30년 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끝내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 홍정혜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세대는 항상 참고 살라고 배웠지.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종교를 이용한 위선자가 판을 치는 세상.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혜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라고 느꼈는데 이제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나처럼 침묵해왔던 거구나. 네, 엄마. 그리고 이제는 엄마처럼 용기 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세탁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보니 취재진이 아닌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회장 박 할아버지를 비롯해 20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이었지요. 정혜가 문을 열자 박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왔네. 밖에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서 말이야. 아이고, 할아버지들. 고맙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게. 옛날처럼 말이야. 한 명이 힘들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도왔잖나. 어르신들은 세탁소 앞에 일렬로 서서 취재진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정혜는 깊은 감사를 느꼈지요. 여러분, 지금 인터뷰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노인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놀랍게도 취재진들은 어르신들의 말에 순순히 물러섰습니다.
노인회장의 위험 앞에 카메라를 내리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지요. 박 할아버지가 정혜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자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할 테니 걱정 말게. 그날 오후 동네 노인회관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홍민우 추모 기금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비록 우리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늙은이들이지만 십시일반 모으면 작은 힘이라도 될 거야. 어르신들은 각자 10,000원, 5,000원씩 봉투에 넣어 정혜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이걸로 뭘 어쩌라고. 다들 넉넉지 않으신데.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자네 아들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이라도 만들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마음만은 크다네.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동네 청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바로 옆 카페를 운영하는 현우는 SNS를 통해 홍민우 추모 캠페인을 시작했지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5천만 원을 넘었지요. 많은 이들이 정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동참했습니다. 현우가 정혜를 찾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 여사님, 믿기 힘드실 거예요. SNS 캠페인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이제는 연예인들도 동참하고 있어요. 정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좋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민우 형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어요.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 민우 형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날 저녁 정혜는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퇴원해 집에서 쉬고 있었지요. 할머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다니. 김할머니는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지, 세상이 변했어.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됐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용기를 냈더라면. 정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덕분에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한편 최진만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그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도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과거 그의 행적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지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13년 전 사고 이후 최병태 회장 가문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최병태 회장이 당시 경찰서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수사 자료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지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런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최병태 회장 가문의 권력 남용이 13년 전 교통사고, 은폐에도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정혜는 이 모든 소식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지요. 마침내 최진만이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출석하는 길에 그는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였지요. 이번 일은 오해입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러나 더 이상 그의 위선적인 말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심지어 최병태 회장 가문이 다른 구성원들도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검찰은 최진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죄목은 도주치사, 증거인멸, 그리고 증인 협박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혜는 묵묵히 하지만 단단하게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그날 저녁 홍민우 재단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금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였지요.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일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에, 나머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혜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13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그녀가 이제는 커다란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었지요. 박할아버지가 정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네. 민우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오랜만에 민우의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방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우의 유품들을 정리해 재단 사무실에 전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내 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거야. 그녀는 민우의 책, 노트,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우의 일기장을 발견했지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우의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울 거야. 특히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싶어. 엄마가 항상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하셨으니까. 정혜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했지요. 민우야, 내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날 오후 정혜는 재단 설립 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홍민우 재단에서 의대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학생들에게요. 제 아들의 꿈이 다른 아이들을 통해 계속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의 꿈이 이제 다른 이들의 현실이 될 것이었지요. 한편 검찰은 최진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지요.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날 정혜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만은 더 이상 당당한 장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로 수척해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지요. 정혜는 그를 바라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여정의 끝을 보는 듯한 고요함이었지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진만은 2012년 2월 10일 피해자 홍민우를 차로 치고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13년간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진만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13년이 지난 일이라 확신할 수 없으며, 그러나 검찰은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복원된 CCTV 영상, 김할머니의 증언, 최진만의 협박 녹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우의 신발에서 발견된 최진만의 차량 페인트 흔적까지. 재판장이 최진만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진만에게 집중되었지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법정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최진만은 계속 말했습니다.
13년 전 저는 피해자를 차로 치고 도망쳤습니다. 겁이 났고 제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삼촌의 도움으로 해외로 도피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을 알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합니다. 정혜는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13년 만에 드디어 그의 입에서 진실이 나온 것이지요. 공판이 끝나고 정혜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취재진들이 그녀에게 질문했지요. 홍 여사님, 최진만이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13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제 아들 민우의 이름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13년 전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진실이 더 빨리 밝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정혜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오직 앞으로 민우의 이름이 살아있는 한 그의 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탁소로 돌아가는 길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민우야, 이제 엄마가 괜찮아. 내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단다. 세탁소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홍민우의 날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고 있었지요. 학생들, 어르신들, 그리고 평소 얼굴만 알던 이웃들까지. 박할아버지가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우리가 결정했네. 매년 이날을 홍민우의 날로 지키기로 했어. 아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서로 돕는 날로 말이야.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요. 어느 할머니가 다가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 여사,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제 우리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요. 정혜는 그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노인의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연대가 담겨 있었지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세탁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지요. 민우야, 이제 내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내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구나. 그녀는 민우의 신발을, 이제는 완전한 한 쌍이 된 그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풀린 끈이 아닌 단단히 매듭지어진 신발끈처럼 그녀의 마음도 이제는 단단하게 매듭지어져 있었지요.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빗소리가 이제 다르게 들리는구나, 민우야. 이제는 내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 정혜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비 오는 날에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뉴스 카메라, 취재진들, 그리고 정의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피고인 최진만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죄로 징역 8년, 증인 협박죄로 징역 1년 총 9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90년을 선고해도 1000년을 선고해도 돌아오지 않을 아들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정혜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최진만 씨를 용서하셨습니까?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용서는 아직 말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움에 갇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미움이 절 13년 동안 올가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일, 다른 부모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에요. 그녀의 말은 TV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홀로 투쟁의 정의를 이룬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요. 법원을 나서는 길, 한 노인이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요. 저는 30년 전에 아들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홍 여사님 덕분에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는 그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 손에는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홍민우 재단 공식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노인회관의 작은 방에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공식 재단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출범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부모들까지. 정혜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작은 연금에서 시작된 모금이 이제는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박할아버지를 비롯한 노인의 어르신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자랑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지요. 출범식이 끝나고 많은 이들이 정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민우와 비슷한 나이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그녀를 찾아왔지요. 저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도 기억되길 원해요. 정혜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함께 기억될 거예요. 그날 저녁 정혜는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탁소는 일주일에 3번만 문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재단 일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모임을 이끄는데 사용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홍민우의 날을 맞아 지역 초등학교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혜는 초청 연사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홍민우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민우 오빠 대신 사람들을 치료해 줄게요. 정혜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학교를 나오는 길,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요. 민우야, 비가 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구나. 내가 있는 곳에도 비가 오면 우산 꼭 쓰렴. 세탁소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우연히 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민우가 사고를 당한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이었지요. 이제 그 횡단보도에는 홍민우 안전 횡단보도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김할머니가 정혜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홍 여사,
학교 행사 잘 다녀왔나? 정혜는 김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빗속의 횡단보도를 바라보았지요. 13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려요. 비가 내리면 땅이 깨끗해지고 새 생명이 자랄 수 있잖아요. 두 노인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지요. 요즘 어때요? 마음이 편해졌나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해졌다기보다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민우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움도 함께 느껴요.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민우는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두어서 버스가 도착했고 김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서 봐요. 내가 직접 만든 김치도 가져갈게요. 정혜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혜는 습관처럼 민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손대지 않은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전시할 유품들을 정리하고 남은 물건들만 간직한 평범한 방이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민우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29이 되었어. 엄마는 내가 29의 모습을 상상해봐. 키도 더 크고 어깨도 넓어졌겠지? 의대생이 되어 밤새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정혜는 벽에 걸린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5살의 모습으로 영원히 멈춘 그 얼굴. 하지만 괜찮아. 내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다른 아이들이 대신 걷고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공부하는 의대생들, 내 이름을 기억하며 안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매년 민우의 생일마다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었지요.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민우야, 생일 축하해. 노래를 마치고 정혜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이제 엄마도 앞으로 걸어갈게. 내가 멈춘 곳에서 나도 함께 멈춰 있었지만 이젠 내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지요. 정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